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48회입니다. 예, 김양미 기자가 잠깐 좀 자리를 비웠고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 했던 1년 됐나요 벌써? 이마영 기자가 지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년 됐나요? 1년 됐죠. 네. 네. 그동안에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이제 복직했습니다. 네. 요즘 산업부가 있는데 출입은 어디로 해요? 통신 담당입니다. 통신 담당? 되게 네. 중요한 거 하시네. 핸드폰 요즘 통신비가 화두여가지고요. 네. 오자마자 이 뉴스가 생겨갖고 좀 피곤하시겠네. 이마영 기자는 혼수 준비를 뭐 어떻게 비용은 많이 들었나요? 그러게요. 좀 5년 넘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꽤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거 적게 든 거 아닌가? 그때는 5년 전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아니 나는 1989년에 결혼했거든. 그때 텔레비전이 뭐 16인치인가 19인치인가 뭐 그거 하고 막 그랬고.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집 빼고 집 가전. 빼고. 네. 가전 가구 이런 거. 그런 거. 예, 예. 집은 너무 비쌌죠. 비싸죠. 전세가 그때 당시에 89년도인데 1,200인가 뭐 1,500인가 뭐 예.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나 월급 모아갖고 700인가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빌리고 이래갖고 집사람 부인도 이제 뭐 대고 이래갖고 같이 이렇게 집을 마련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딸 둘인데 만약 결혼한다 그러면은 사실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가을도 되고 그래서 역사 속의 혼수 이야기가 어떤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혼수에 신경을 썼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하면서 혼수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이 당나라 때 이제 썼던 중국 남북조 시대 북조인데 북조 역사를 기록했던 북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 열전에 보면 이제 고구려라든가 동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전이 나오는데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연애 결혼도 인정을 한다. 고구려는. 그리고 결혼할 때는 남자 집에서 돼지와 술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재물이 없이 결혼하는 것이 예법이다. 만약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딸 자식을 계집종으로 파는 것처럼 생각해서 되게 부끄럽게 여겼다. 이런 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연애 결혼을 인정한다는 게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옛 조상들의 어떤 혼인 풍속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중매 아니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연애 결혼을 했다는 것이 일단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또 혼인할 때 남자 집에서는 돼지와 술을 보내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선진적인 것 같아요. 이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뭐 되게 아주 질박하다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재물 없이 혼인하는 게 예법이라 그러고 또 재물을 받으면 뭐 딸 자식을 뭐 계집적으로 파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러니까 호화혼수를 하고 그러는 거는 금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게. 엄청 단순하고 순박한 혼인 풍속이라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혼수품 같은 경우는 신랑 집에서 가져오는 돼지와 술 뭐 이런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심정은 달랐을 것 같아요. 뭐 부모 마음에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뭐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부모 마음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혼수는 유사이래로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혼인이라는 게 사실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양가 집안이라든가 가문이 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일이죠. 맞아요. 결혼 준비할 때 그걸 조율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은 딴 거보다도 어디 인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아, 처음에요? 네, 처음에 어디 어떤 인사를 하고 그분들의 또 어떤 뭐라 그러나 소개를 해야 되고. 뭐 초면에 또 가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그것이 이제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통 그때는 사이들 다 취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냥 신랑 신부끼리 마음이 맞고 눈이 맞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걸로 끝나면 걱정이 없을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자기들끼리의 결혼만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백성이나 왕가의 혼인이나 말도 많고 하여튼 탈도 많은 스토리가 있죠. 예나직이면 사실 되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 평강공주 얘기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평강공주 하면 그냥 가출해 갖고 이제 바보 온다라고만 결혼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실 되게 아주 단편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수품 얘기가 있거든요.
아, 평강공주와 바보인달 이야기 혼수품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평강공주가 누구냐라는 거를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 그러면 고구려 평원왕인데 평원왕이 제위가 559년에서 590년이니까 사실 한 40년 이상 하신 분이거든요. 되게 네네. 많이 하신 분인데 그 평원왕의 딸인데 하도 시끄럽게 어릴 때 우니까 평강공주가 너 그렇게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평강공주가 막상 16살이 되니까 아빠가 그러지 않았냐. 나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겠다. 아빠가 가라 그랬으니까 난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우리 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당장 인연을 끊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평강공주는 또 옳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궁을 또 뛰쳐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졌을까요? 저도 이제 애들이 생기니까 예전만큼 막 자식의 입장이 되지 않고 부모님 입장이 지금 애가 되더라고요. 아들 둘 아니에요? 아들만 둘이죠. 저는 그- 딸 둘이어서 사실 네, 그 그런데- 딸둔 아버지 입장에서 더 많이 이해되실 것 하늘이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냐면 네. 지금도 우리 딸이 뭐 늦게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정말 이 전전긍긍하고 언제 오냐 카톡으로 뭐 하면은 딸은 이 자기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왜 자꾸 물어보냐는 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래 이런 말하고 네. 뭐 물어보면 뭐래 이래갖고 뭐 이렇게 좀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평강공주처럼 진짜 뭐 바보한테 시집 가겠다고 막 하니까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겠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강공주가 궁을 뛰쳐나오면서 팔꿈치 여기다가 이 금팔찌를 수십 개를 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평온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딸 키워봤자 소용없겠네요. 근데 진짜 많이 갖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평강공주가 나올 때 예, 처음 들어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 왕비가 예. 어차피 나가는 딸인데 네. 그래도 좀 뭔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줬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엄마가? 엄마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제 몰래 갖고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예. 엄마가 딸 이렇게 보내는데 어차피 예. 나가는데 좀 이렇게 제대로 해라. 이렇게 나는 엄마가 줬다는 거에 대해 한 표. 이렇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평강공주가 그걸 다 차고 나가서 물어물어서 이제 온달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년가약을 맺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팔찌 다발이 공주로서는 혼수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갖고 온 그 혼수품 그걸 가지고 팔아서 농토하고 집하고 노비, 소와 돼지, 식기 등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이 가져간 거나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엄청난 자산가랑 결혼한 바보온달이 엄청난 자산가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보온달이 결국 장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보온달은 그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이 간장 먹고 뒹굴었다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 엄마가 38배 절 나갔고 당시만 해도 좀 늦게 나왔으니까 좀 뛸라 그랬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엄마가 간장만 안 먹고 안 뒹굴었으면 지금 내가 이 모양의 꼴이 아니다. 나라를 구할 상인데 지금 이 모양의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장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의 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바보온달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반전 결말이잖아요. 온달이 그 아내의 혼수품으로 마련한 말 이런 걸로 나가서 이제 이 국왕 사냥 대회 이런 데 나가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눈에 들잖아요. 근데 임금이라는 게 장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빼어난 사냥 실력으로 이 장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임금의 정식 사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혼수품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혼수품 덕분에 바보 남편을 강성대국 고구려의 장군으로 변모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화혼수의 원조는 따로 있다면서요? 예, 그 기록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서나 이런 것들 기록을 보면 봐야 되는 거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평강공주하면 맨날 바보온달 얘기 나오는데 이 금팔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건데 또 있습니다. 그 가야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황옥인데 그 허황옥 같은 경우는 이 누구죠? 허황옥이? 그 아유타국의 저 공주님이잖아요. 그죠? 국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네.
기습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딱 알아맞추시네. 네,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호황혼수의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에 나오죠. 기원후 48년 7월인데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붉은 돛과 붉은 깃발을 단 배를 타고 김해에 닿았다. 김수로 왕은 임시로 친 장막으로 궁전을 조성해서 공주를 맞이했다. 이 공주는 나루터에 배를 댄 뒤에 뭐 입은 비단 바지를 벗어서 산신령에게 패백으로 바쳤다. 16살 공주가 가져온 혼수품은 어마어마했다. 먼저 공주를 따라온 잉신이라는 사람이 결혼할 때 신부한테 딸려보내는 신하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잉신이 2명이나 됐다. 그 2명은 신부와 조광이라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2사람의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리고 온 노비까지 네. 그들의 아내죠. 그 뭐 아까 얘기했던 신부와 조광의 아내죠. 그 다음에 노비까지 모두 20여 명에 이르렀다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뭐 금수 능라 비단옷감이거든요. 뭐 의상 필단, 금은 주옥, 그러니까 금과 은, 그다음에 구슬 뭐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장신구 이런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많은 혼수품을 부모님이 마련해 준 걸까요? 이게 뭐 굉장히 당시에는 보기 드문 그런 외제였죠. 네. 외제 호와 혼수였는데 이게 이제 허황옥이 그 신랑 김수령하고 이제 침전에 들으면서 침실 뭐 자면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아마도 왜 이 가락국 임금하고 결혼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성은 허고 이름은 황옥이다. 그리고 나이는 16살이다. 그리고 본국에 있을 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부왕과 모후죠. 네.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상제가 나타나서 네 딸은 가락국의 김수로 왕이 배필로 삼게 하라라는 말을 남겼다. 상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유타국의 그 왕과 왕비가 그 상제의 말씀대로 나를 이 김수로 왕 대왕한테 보낸 것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황옥의 부모님, 그러니까 즉 아유타국의 임금 부부의 꿈에 당신 딸을 가락국 임금과 혼인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하느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상제의 꿈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억만리 예. 뭐 이렇게 그 16살 딸을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네. 보냈겠습니까? 네. 바리바리 해갖고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줬겠죠. 그 상상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도 그러시는데 네. 하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멀리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저도 사실은 뭐 저희 저 둘째 딸이 한 달 뒤에 이제 영국으로 그 연수를 가는데 네. 내 생각 같아서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전 재산을 털어줄 수는 있지만 뭐 그럴 수는 없고 저는 뭐 돈이 별로 없어갖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허황옥이 가져온 혼수품이 당시 가락국 입장에서는 엄청 진귀한 물품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이 허황옥이 갖고 온 혼수품을 신주단지 모시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을 막 대주고 그다음에 데려온 아까 얘기했던 신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몸종들도 있어서 뭐 다 이렇게 다 대접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도 뭐 빈관을 내주고 또 뭐 혼수품 같은 경우는 왕궁의 창고에 넣어가지고 왕후가 제대로 이렇게 매번 쓰도록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신라인들의 혼수품도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국사기 신문왕조를 보면 그 전성기 신라 임금하고 귀족 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한 그 결혼식의 그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뭐 서라벌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왕 3년이니까 683년인데 네. 신문왕이 일길찬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라가 몇 관등이죠? 신라가 17관등. 17관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7관등 중에 17관등이니까 굉장히 네. 고위직이죠. 그렇죠. 그 거기 그 김흠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흠은의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린 딸을 그 부인으로 삼는데 정말로 엄청난 양의 혼수품을 전달한다 그러죠. 그 뭐가 있었을까요? 그 혼수품에? 기록에 이렇게 나오죠. 예물로 보내는 패백이 15수레였다. 15수레였다라는 거고 네. 쌀,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말린 고기, 젓갈 뭐 이것이 이제 135수레 네. 그다음에 조가 150수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족들을 또 보내가지고 신하 2명을 보내서 그 신부집에 보내서 김흠은의 딸을 왕비로 책봉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 딸을 데려오는 그 시간에 귀족들의 부인 30명을 또 보내서
신부를 맞이하게 했다라는 거고 네. 신부가 수레에 탔는데 이 왼쪽 오른쪽에 이게 뭐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관인들, 그 이제 관리들이죠. 그다음에 부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궁의 북문에 이제 신부가 딱 들었으니까 신부가 이제 그 수레에서 내려서 궁궐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그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아주 그 자세하게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그 묘사만 들어도 당대 신라왕 귀족의 결혼 풍습이 그려지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림으로 그려도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예, 왕비를 맞이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들썩들썩했을 어떤 서라벌의 풍경 뭐 하나의 네. 어떻게 보면 이벤트였겠죠. 그런 승생을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 수레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300수레가 네. 넘잖아요. 그러니까 300수레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라벌 시내. 길에 서 있는 것만 상상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길었을 것 굉장히 같은데. 예. 이게 입이 딱 벌어지는 호화 혼수품 대열이라고 봐야죠. 하긴 그때 서기 683년이면 신라로서는 최전성기에 돌입했던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이고 고구려가 예. 668년이고 그다음에 당나라를 쫓아난 게 676년이니까 아, 683이면은 뭐 몇 년 뒤죠? 한 7년 뒤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당나라를 완전히 쫓아낸 7년 뒤니까 정말 신라로서는 걱정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통일신라 시대의 어떤 흥청거림, 네. 전성기 이런 거를 정말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 신문왕이 이날 맞이한 신부가 두 번째 왕비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즉위한 681년에 이제 이 딸을 저희 신부를 맞이했는데 예.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혼자가 된 신문왕이 임금 자리에 있을 때 재혼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린 신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뻑적지근한 혼수품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혼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시공을 초월하네요. 네. 이게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런가요? 뭐 신라 시대도 뭐 그랬다는 거지만 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까 예. 얘기했지만 뭐 뭐라도 하나 얹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네.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혼수가 요지경 풍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수를 갖출 수 없으면은 그런 백성들은 시집장가도 못 갔다. 그래서 아이고. 임금이 직접 나서서 이 가난한 자들한테 혼수품을 대주라라고 이제 뭐 지방관들한테 엄명을 내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직접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망고의 성군 세종 임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420년에 그 이 법전이 있습니다. 혼수품 규율의 원칙이 있는데 그대로 하라라고 명을 내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혼인의 예는 정말 인륜으로서 소중한 거다. 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늦게 혼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성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가 그렇죠. 지방에서는 감사가 그러니까 네. 도지사가 힘을 다해서 이 각 가가호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라. 그래서 뭐 진짜 혼수품이 없어서 시집 못 가거나 장가 못 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예.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 만약 그렇게 이 못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사촌 이상의 친척들이 뭐 이렇게 혼수를 갖추어서 대줘야 된다. 아, 때를 잃지 않도록 때가 지나지 않도록 해라. 그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죄를 져라. 이렇게까지 이제 그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혼수품 마련하는데 서울시장하고 도지사가 아주 총력을 기울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예. 뭐 활발한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날씨까지도 혼수와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장마가 계속되면 이제 이걸 혼수로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인데 예. 성종 때인데 장마가 계속되니까 성종 임금이 예주한테 명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장마가 몇 달째 계속되는데 혹시 가난 때문에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노처녀의 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노처녀한테 혼수감을 넉넉하게 줘서 혼인시켜라. 뭐 이런 명까지 내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수를 적게 왔다고 구박받는 신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기사가 안 나오는 건지 기사가 안 돼서 안 나오는 요즘에는 건지 결혼하기 힘들어서 그런 그래 건가? 결혼하기 힘든 거 자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막 뭐 이런 드라마도 막 한 3, 4년 전에도 그렇죠. 본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어떻고 예, 변호사가 뭐 왜 어떻고 열쇠를 뭐 몇 개 안 해왔냐고. 열쇠가 있고 뭐 자동차 열쇠가 있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수품이 적다고 타박을 해갖고 이제 뭐 신부를 버리는 정말 몰상식한 남자가 있었다는 건데 이 역시 세종 때 일이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예. 세종 때가 이상하게 일이 많았는데 그 현감을 지낸 정우라는 사람이 사원부에 고하는데 내가 박자행이라는 인물을 사위로 삼았는데 이 사위라는 인간이
혼수품을 이렇게 많이 안 줬다 그래서 불만을 품고 네.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첫날 밤에 뭐라 그러냐면 신부가 뚱뚱하고 키가 작고 행실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열쇠가 많이 없는 게 불만인데 예. 신부가 이제 자꾸 뚱뚱하다는 걸 핑계로 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유를 의금부에 고소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상소를 올린 건데 사유가 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죠. 내가 괜히 쫓아낸 게 아니라 술에 취해 갖고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 거라고 이제 진술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이랑 똑같은 거죠.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현명한 세종 임금은 뭐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 임금이 가만히 그 이 상소문을 딱 그 보더니 판결은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데 판결이라는 거는 뭐 곁다리, 예를 들어 술김에 뭐 이런 그 곁다리에서 찾으면 안 된다. 본질을 찾아야 된다. 네. 그 의금부는 이 박장이라는 그 사유라는 자가 술에 취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정말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자영은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이미 잤다. 근데 만약에 신부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면 그때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예물을 다 받아놓고 그랬으니까 이제 혼인 성사된 건데 네. 그래놓고 이제 무슨 혼수품인 이불과 요 옷이 이제 별별 없다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핑계를 내고 파혼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본질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박장이라는 그 사위가 곤장 60대 그다음에 징역 1년이라는 어떤 굉장한 중형을 받게 되는 거죠. 엄청 중형인데요. 네. 뭐 곤장 60대 뭐 징역 1년 요즘에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곤장을 치르면 좀 나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이렇게 신체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쁜 친구들은 뭔가 곤장을 때리거나 예. 막 60대만 맞으면 사실은 진짜 정식으로 맞으면 네. 거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예. 말이 그렇지 60대를 맞아보세요. 군대에서도 뭐 가끔 저도 뭐 빠따도 맞았지만은 되게 아프거든요. 그게 60대라는 예. 대단한 거죠. 근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혼수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한 못난 인사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조 때 일이니까 뭐 지금으로 따라서 한 20년 전 일인데 그 사간 성덕이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그 대부호, 그러니까 부자인 이민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사람 이민행의 재물에 끌리고 혼수를 탐내서 그 이민행이라는 사람하고 혼인을 맺은 서울의 사대부가 너무 많다 그럽니다. 황종호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황종호라는 사람도 이민행의 집에서 부인을 얻으려 한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종호라는 인물은 정말로 두둑한 혼수품을 받을 속셈으로 부잣집인 이민행의 딸을 부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난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민행이라는 사람 부잣집과 사돈을 맺은 사대부가 13명이나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도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받으면 또 한 거죠. 그러면 정조 임금이 상소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 임금은 이제 이 남자를 감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 감싸냐? 그 결혼하겠다는 그런 놈을 감싸게 되는데 예. 혹시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이민행의 딸이 이게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면서 자살이라도 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민행하고 결혼했던 나머지 이민행 그 가문하고 결혼했던 나머지 12가문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상소문을 올린 너를. 이렇게 이제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화혼수 보고 결혼한 남자가 괘씸하긴 하지만 이미 결혼한 여자 입장도 있으니 그들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 또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뭐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네. 이미 결혼한 사람이 12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미 결혼했는데 예. 그 결혼한 남자가 잘못했다 그래갖고 벌을 주면 이미 네. 결혼한 여자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잘못하면 그렇죠. 자살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옛날에 또 자살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남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도 어쨌든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여하간에 하여튼 이런 혼수, 예. 호화혼수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뭐 이 혼수품을 착취하는 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관리들의 행태가 계속 고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뭐 혼수 품목을 뭘뭘 가져와라 해갖고 이제 그 직접 요구하는 정말로 그 정신 나간 집안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혼수품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는 경우도 뭐 아주 심심치 않게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세상 1년 만에 이걸 하면서 느꼈는데요. 네. 참 이게 현실에서 요즘에도 반복되는 게 역사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말 별의별 인간 그렇죠. 군상이 다 드러나는. 그 예를 들자면 중종 때인데 네. 조계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은 뭐 선조들은 그러니까 후서들이 뭐라 그러긴 하겠지만
뭐 실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이 조계상이라는 인물이 고을 수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혼수감을 뭐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누구 우리 집안 뭐 누구 딸내미 예. 아들내미 결혼하는데 빨리 뭐 뇌물 바치라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수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각 고을의 수령들이 이렇게 수군댔다는 거예요. 조계상이란 저놈은 웬 자녀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제 예. 수군댔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명종 때는 영의정인데 상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혼숙감 좀 보내라라는 어떤 윤원료의 요구에 윤원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네. 요구에 명주 두 바리를 실어보낸 일로 탄핵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윤원노라면 문정왕후의 오빠 아니에요? 윤원영의 형?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소윤 대윤하고 막 그럴 때 네. 그 소윤이죠. 그러니까 뭐 문정왕후의 오빠죠. 관세가 하늘을 찔렀죠. 정말 이렇게까지 호화혼수를 요구했으면 정말 원성이 자자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종 때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성부 우윤이니까 서울시 부시장이죠. 지금은 예. 한간이라는 인물의 혼수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사회를 드릴 때 너무너무 많은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혼수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제 혼수품인데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 뭐 에땡 뭐 에르메 뭐 뭐죠? 그 제일 비싼 뭐 그런 거 에르메스, 뭐 샤 뭐 이런 거 이런 거 샷땡 샷땡. 이런 거 제일 지금 비싼 게 뭐예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명품 잘 몰라가지고 뭐 그래도 에땡 샷땡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이 이 한간에 요 사람 그 예를 논의하면서 호화 혼수품 행태를 비판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요즘 혼수품을 10여 가지나 요구하는 집안이 많다. 그래서 가난해서 혼수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1960년대, 70년대에도 허례허식을 배격한다 하면서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호화혼수 같은 것을 배격했는데 조선시대 때도 그런 규칙을 좀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례 준칙 오래간만에 들어본 말인데 우리 저 이마영 기자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세대 같긴 해요. 그죠? 네, 없습니다. 60, 70년대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 그렇죠. 예. 옛날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의례 준칙이라 그러고 뭐 허례허식 금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뭐 그렇지 않아도 연산군 때도 그 사원부가 호화혼수 풍조를 개탄하면서 혼수품 규정을 만들 것을 주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물과 침구에 무슨 그 사라능단이라 해서 견직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가세 장식에 뭐 금은 주옥을 한다든가 각근에 무슨 뭐 호박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산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도록 네.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이제 당상간의 자녀들한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예. 그 외에도 이제 그 분수에 넘친 안장을 꾸민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자동차에다가 뭐 자동차 열쇠를 주는데 거기다 대고 또 뭐 완전히 뭐라 그러죠 막 썬팅? 썬팅하고 뭐 뭐라 그 뭐라고 액세서리 하는 거지? 다루신 액세서리 거예요. 이런 걸 하는 사람 그다음에 예. 뭐 신부가 시부모를 뵐 때 뭐 금은 주옥이라든가 폐물을 갖춰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엄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규정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단속은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원부의 의지가 굉장히 추상 같았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혼인하는 집은 정말 그 예물을 주고받는 납체일 그다음에 혼례식 날짜를 미리 그 이 관부에 알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날이 되면 관리를 보내서 감찰을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날짜를 결혼식 날짜를 알리지 않다가 발각이 되면 해당 집안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하는 관원까지도 그러니까 공무원들까지도 중재로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호화혼수품을 적발을 했는데 눈 감아주는 관리가 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곤장 100대로 다스려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 변방에 군사로 편입시킬 거다. 그러니까 군대 차출하라는 한다는 얘기니까 잘못 걸리면 완전히 그냥 해가 망신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속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혼례식 날에 골목까지 가득 메우고 잔치를 그 베풀고 먹고 마신 행위 이런 것들 다 단속을 했는데 뭐 이를 어기면 어쨌든 간에 신랑 신부집은 물론이고 잔치에 참석했던 손님들까지 처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뭐 호화혼수 풍조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지금도 뭐 알 수 있겠지만 네. 그 집착은 뭐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조 때, 그러니까 뭐 성종 시대 계속 지나가고 이제 순조가 되면 19세기 이제 초중반이 되는 건데 그 지평 이병영이라는 사람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죠. 위로는 벼슬아치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까지 한 번에 혼례에 들어가는 비용이
중인 10집의 재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난한 백성의 1년치 양식거리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의복과 음식, 집, 식기 뭐 이런 것들이 분수에 넘친다. 이렇게 아주 한탄을 합니다. 근데 혼례 비용으로 일반 백성도 아닌 중인 10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건 정말 많네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을 할 수 없는데 예. 지금 뭐 그 중인 10명의 재산이라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지금 중인이면 사실은 약간 돈이 많은 그런 계층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장사꾼이라든가 중산층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뭐 그걸 중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저 통역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의 10명의 재산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거짓말이 초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뭐 임금도 자식이 있었을 텐데 임금은 어땠을까요? 임금도 사실은 부모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뭐 많이 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똑같고 시댁 처가에 뭐 예를 들면 미움받지 않고 살기를 원했겠죠. 임금도.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왕실의 혼례식도 사실 구설이 좀 따랐는데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오죽했으면 그 중종 때는 이 대사원 이런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지금 중종 전하죠. 전하께서는 왕자녀들은 지금 나이가 겨우 10세만 10세만 되면 혼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지금 이 예제를 좀 지나치게 못하게 좀 허례허식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 길례 비용이 3, 4만 필에 이른다. 이렇게 위에서 폐단이 되는 일을 행하니까 어떻게 백성들의 폐단을 금할 수가 있느냐라고 아주 임금 왕가의 어떤 결혼, 호화 결혼을 아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 공주 결혼 비용이 4만 필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만 필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만 나오는데 그 비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마포를 얘기하라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 필이 넘고 4만 필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그런 비용이 든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인 10집의 재산 일반 백성들도 그렇다 그러는 거니까 이 뭐 왕가는 뭐 엄청난 비용이 있겠죠. 그리고 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왕자나 부마들의 집을 수리하는데 뭐 토목공사 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신들이 진짜 이런 임금 행태를 정말로 가감없이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은 됐어요? 개선되기는 뭐 그런 아니죠. 개전의 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이런 홍문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소가 이어지는데 맨날 그러죠. 지금 왕자녀의 혼례 혼수가 전보다 배나 들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명분 없이 계속 무슨 뭐 재산 내주고 저희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갖고 왕자 아니 공주라 그래갖고 계속 내주니까 씀씀이가 커져서 이게 지금 창고가 텅 빈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왕가의 어떤 허례허식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혼수 비용 때문에 딸을 낳으면 집안을 망칠 징조라는 말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 혼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18세기 실학자죠. 이덕무가 장탄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장탄식을 해요. 혼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딸을 낳으면 집안을 망칠 징조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이 딸 죽어서 참 아깝다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돈 벌었네 오히려 얼마의 돈을 벌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그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시집을 차라리 안 가니까 그 전에 죽었으니까.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륜과 도덕이 너무 이게 타락을 한 거니까 정말로 한심하지 않은가라고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래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이제 부모의 인지상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나 예나 뭐 맨날 얘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륜의 대사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뭐 자식 결혼 저도 이제 뭐 지금 하나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하나는 지금 대학을 다 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 남은 거는 뭐 대학 들어간 건 이제 끝났으니까 졸업하고 이제 취직하고 또 이제 결혼이라는 또 관문이 계속 남아 있는데 마지막 관문이 이제 결혼인데요. 이게 지금도 마지막 아닐 텐데. 마지막 아닌가요? 애 또 봐야 되나? 육아가 있는데. 육아.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요즘 부모 되는 것도 골치 아파서 한 60대 갖고 좀 쉴라 그러는데 애를 딱 나갖고 와갖고 딱 맡기면 안 봐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마연 기자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안 봐주시면 일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어디 처가가 친정. 친정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친정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딸만 둘이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또 시댁에서 봐주시기도 시댁 해요. 봐주는 거보다는 저희 친정이 봐주는 걸 또 좋아하겠죠. 어쨌든 네. 이게 참 걱정은 걱정인데요. 안 봐줄 수도 없고.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골머리를 앓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병영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올린 상소문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사치라는 거는 재물을 소모하는 구멍이다. 그리고 탐욕은 백성을 해치는 독벌레다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허례허식, 호화혼수의 폐해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갈무리를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작은 결혼에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도 좀 실속 있게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호화혼수 해갖고 나중에 골치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네. 이게 좀 규모 있게 하고 나중에 생활에 보탬이 되고 뭐 이러는 네.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죠. 예. 육아도 예. 안 하시고. 아 육아도 안 글쎄요. 맡기면 어떻게 될지 잘 장담 못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